자유전공과 입학 전형 평가의 변화에 대해서 덕성여대 김지은 사정관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김지은 입학사정관입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이 사실 짧은 시간에 지금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저도 대학의 실무자로서 이제 우리 대학에 대한 현안에 급급해서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개괄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장점과 또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던져주신 이슈들도 제가 준비한 자료와 함께 보면서 논점을 좁혀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형의 구성에서 사실 대학마다도 선택이 다양한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방법에도 정답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다만 대학은 설계한 전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대학마다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의미를 따져보자면, 그래도 저희가 무전공이라는 이런 정책이 반영되기 이전에 계열 선발 모집을 해왔던 대학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보탬을 하면 저희는 유형 1과 유형 2가 동시에 존재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을 한 자유전공 학부는 통합 선발의 유형 1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단과대학 선발했던 글로벌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은 유형 2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1과 2가 혼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선생님들이 또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 논점을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사실 정책 이름은 무전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도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단어가 좀 모호했듯이 대학이 처음 시작하게 되지만 무전공이라는 표현으로 과연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본다면 자유전공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학의 모집단이 변화는 정책 흐름상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학이 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저도 이런 정책의 흐름에 입학처가 사실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만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총장님 그리고 이제 기획처 대학 혁신 사업이라는 흐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있더라도 이 흐름을 아마 미리 알기는 또 경력에 따라서도 쉽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안에서도 이 여러 정보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이제 대학이 운영하는가 정말 많은 고민과 설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대 선발을 하지 않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서 완성한 상태가 2025학년도이고요. 26년도도 완벽하지 않지만 아마도 2028 학년도까지 대학은 추이를 변화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큰 흐름의 핵심은 이제 뭐 정책의 여러 방향이 있지만 가장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대학 내 벽 허물기라는 지금 이 융합 전공이랑 그 대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학과와 학부 체계를 벗어난 교육과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 체계도 좀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대학 교육과정 개편으로 사실 시작을 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흐름에서 이제 학교 조직의 자유로운 구성과 운영 기능, 그러니까 뭐 융합 전공도 생길 수 있고 자유전공제라는 이 정책이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선발 자체도 통합 선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라는 것이 큰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또 여러 변수가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 선발을 처음에 반드시 하라고 했으나 이제 마지막에는 통합 선발을 하더라도 계열 선발 후 입학 후에 다시 통합 전공 선택을 하게 한다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통합 선발 모집단이지만 계열 선발을 하는 대학도 있고요. 저희 대학처럼 기존의 유형 2라고 볼 수 있는 단과대학 선발이 있기 때문에 정말 통합 선발을 하는 자유전공학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도
유형1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전공은 들어오고 나서 전공 선택에 제한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유형2의 경우는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의 학제 개편인데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자세히 알아야 하나, 저도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입학 전형으로 반영됐을 때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만 대학들의 안내사항을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흐름에서 대학이 고민하는, 그리고 그냥 입학처의 실무자로서 예측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유전공 학부를 다양한 전형으로 설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설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가장 골자의 흐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능이라는 선발 비율을 수도권 대학들이 감당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처음에 수능으로 뽑으면 되지 않겠어? 라는 이슈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모집 인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나 다군밖에 없는 정시 선발 구조에서 모든 대학이 선발 원칙이 있죠. 한 모집 단위를 분할 모집할 수 없다는 이 원칙으로 정시에 배치가 됐을 때 그 많은 인원들 정말 채울 수 있을까?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성여대가 고민했던 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시로 몰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정시로 뽑는 게 답일까? 라는 지점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량평가로 1순위는 교과 전형일 텐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과 전형이 2개의 유형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도권 대학치고는 많은 비율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런 정량적인 전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교과 전형이 과연 2개의 유형이나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교과 전형에 대한 선발 비율도 고민을 했으나, 또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정성평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는 정성평가를 안 하고 선발을 할 수가 없는 자유전공학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열 선발을 먼저 시작을 했던 우리 대학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저희는 종합전형까지 포함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됐고요. 다만 인원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 자유전공학부를 설계를 할 때 유형 1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모집 정원을 차감하면서 모아서 만들어지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차감되는 모집단위는 당연하게 선발하는 모집단위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로 뽑게 되면 그 인원을 신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화 흐름에서 제가 원하는 특정 전공으로만 선발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정원이 감축되는 모집 단위는 당연히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야 하고요. 신설되는 부분에만 인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원래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려는 인원이 아까 95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원 내외 포함해서 9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 내로도 기존에 지금 70명대에서 사실 더 많은 인원을 이제 선발하려고 했지만 이제 단과대학이 인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올릴 수 있는 한계점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서는 좀 다소 이게 적은 인원으로 종합전형을 뽑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평균 지금 한 5, 6% 정도로 뽑는 비중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종합으로 시도한다는 것을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뭐 논술로 뽑는 경우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 모집 단위 선발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단과대학의 선발 인원이 줄었던 것은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여서 자유전공 학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학과 모집을 하는 대학들은 당연히 학과 모집의 규모가 줄었겠죠. 그래서 아까 뭐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의 모집은 2명이라더라,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고, 대학 내 벽 허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 전공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학 전형으로 설계해야 되는 큰 틀이 있죠. 정시 선발 비율, 수도권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으로 고교 추천제로 선발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사회 통합 전형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변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운영하는 틀에 있어서도 대학도 원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전형 모델을 설계했다기보다는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현재 2025 학년도 전형의 수정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든 수능이든 앞으로는 결국 어떤 요소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교과전형, 종합전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따진다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더 이상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뚜렷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 교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도 많아졌고요. 일부 교과 선발에 정성평가 학생부를 보는 대학들도 당연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전형 요소의 조합이 앞으로 대학 여건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한복판에 학생부 위주 전형은 대학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특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형 1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학생한테 전공 선택에 제한점을 두면 안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한 가지는 예측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경영학과와 컴퓨터학과에 대한 선호도는 뭐 쉽게 생각해도 많이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전공 적합성, 내가 특정 전공을 위해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대학의 전공을 탐색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계열 선발을 하면서 전공 적합성 없이 선발을 해왔던 것이 2020학년도부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학업적인 노력을 어떻게 이제 봐야 할 것인가 라는 전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계속 순화시키고 있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공 적합성이 아닌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사실 직업과 전공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경험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특에 대한 연수를 하다 보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진로형 세특은 적어주지 마세요라고 대학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로형 세특,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진로에 맞춰서 모든 수업과 선생님들의 맞춤형 수행평가가 움직이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목별로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학업 성취 수준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과목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실한 학생들만 구분을 해도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또 등급으로 따지면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3등급 중반대가 압도적으로 평균치로 가장 많고 이제 분산되면서 4등급, 5등급 초반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이 학생들이 내신이 약하지만 내가 원하는 전공 방향 하나 뚜렷하다고 해서 진로 역량을 과연 높게 줘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도를 반영한다는 취지 그리고 계열 모집과 자유전공으로 나간다는 흐름에서는 한계점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과대학 선발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학업 역량, 이렇게 되면 내신의 영향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지원자의 집중된 분포가 있어서 이 분포의 형성에 따라 저희가 내신을 읽는 흐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종합이어도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과 농어촌 또는 뭐 특성화 고교 전형 등 지원자의 평균과 분포는 같은 대학 안에서도 이제는 차이가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분포의 상대평가에서 기초학업 역량의 기본적인 역량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거를 넓게 읽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 아까 얘기했던 자기주도성이나 학업 성취 역량 등은 충분히 변별력 있게 저희가 설계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은 유형 1과 유형 2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학 전형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맨 처음에 보여지는 자유전공학부는 계열의 제한 선택이 없죠. 계열 제한이 없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공을 만들어지기까지 정원을 내놓은 전공끼리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범 계열이나 의학 계열은 선택이 불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약학과 첨단학과 3개, 이번에 AI 신약학과를 포함해서 가상현실 융합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그리고 아트 앤 디자인 대학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전공학부에 이 정원이 생성되는 데는 또 별도의 학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선택은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이고요. 기존의 단과대학 선발, 어쩌면 다른 대학에서 지금 유형 2라고 얘기해서 계열 선발을 하는 대학과 동일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들어온 단과대학 안에서 먼저 1전공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들어온 단과대학 안에서 선발을 하고 대신 2전공은 경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이 단과대학 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발에서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단과대학 선발하는 경우는 정원 배정의 최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학칙으로 정한 정원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학생들을 배정할 수 있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제공을 해서 만일에 내가 대학 생활을 통한 전공 배정의 비율이 조금 A 전공을 지원하는데 불리할 것 같으면 이 전공과의 조합으로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인전공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펼쳐놓은 예상 점수가 이 학과에 지원한 시뮬레이션을 비교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1전공이 아닌 우린 다전공제이기 때문에 2전공으로 배치를 하고 대신 그 학과와 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전공을 더 탐색을 해보면 어때? 라는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외로 학생들이 이 전공 선택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예비대학 때 컴퓨터학과와 이제 경영학과에 굉장히 밀집돼 있던 이 분포가 약간은 완화됩니다. 이 완화되는 부분이 뭐 전공이 갑자기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회계학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든지 경영학에 관심이 있던 친구가 사회학, 문화인류학에도 관심이 넓어진다든지 사실 학생들이 특정 학과에 대한 이제 이해도는 높지만 대학이 갖고 있는 이 첨단학과 흐름이라던가 특정 학과의 경우는 생각보다 무엇을 배우는지 학과인지 좀 이해도가 낮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대학에 와서도 한 번 더 찾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전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이 꽤 많이 펼쳐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학도 들어와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의 비교과 과정을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전공 선택을 학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색을 요하는 비교과 활동의 포인트도 상당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공 관련 교수님과의 상담도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학점 싸움은 아니라는 점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에 와서도 충분히 경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친구들이 더 선택권이 높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도 이 책임교육이라는 개념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대학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전공을 결정하는 게 단과 대안의 결정 그리고 이제 무전공의 구조가 있고, 이런 선택으로 학생들은 하나의 전공을 심화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두 개의 전공을 선호합니다. 융합을 선호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공을 이제 선호한 경우가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은 세 개, 네 개의 전공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모듈러 과정이라고 하면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결국 융합형 전공입니다. 지금 이제 학칙이나 또 이제 그 정책적으로 첨단학과나 계약학과처럼 신설될 수 있는 영역도 있으나, 대학이 트렌드에 맞춰서 전공을 다양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은 모듈형으로 학점의 구조를 학생들한테 학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전공으로 학칙이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수요가 있는 전공을 9학점 내지 15학점으로 구조화해서 어떻게 보면 테마형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뭐 아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전문가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탐색하고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 시에도 이 스페셜한 9학점에서 15학점의 뭐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를 이수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록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대학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발하는 구조는 저희 대학 안에서도 사실 분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 1과 2, 그러니까 정말 통합의 자유전공학부가 있고, 단과대학을 선발하는 계열 선발의 모집 단위가 있죠. 그리고 저희도 학과 모집을 하는 단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모집을 하는 의학, 사범, 첨단학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테두리가 되어 있는 그 학과들 중에서 글로벌 융합대학과 과학기술대학, 아트앤디자인, 자유전공학부는 학부 모집이고, 그중 자유전공학부가 유형 1, 그러니까 정말 통합 선발을 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그리고 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약학과, 가상현실과 데이터 사이언스, AI 신약학과가 학과 모집을 하는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AI 신약학과라고 해서 첨단학과가 신설이 됐거든요. 저희 홍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동물 실험이 아닌 이제 데이터적인 접근을 통해서 또 의학 계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나 연구가 이루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선도할 수 있는 또 신설학과가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저희도 의대 없이도 수정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안에서도 정말 녹록지 않은 노력으로 이 전형을 또 끌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헤아려 주시면서 평가 방향을 이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흐름에서 놓친 주제가 있죠. 고교학점제도 이제 전면화가 되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쵸?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8까지 연결을 하자면 고교학점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저희는 결국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02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이것을 저희는 결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금 추진은 뭐 17년부터 꾸준히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화 진행이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지금도 학점제라고 표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에 대한 모델들을 저희도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무조건 본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 선발 체제를 그냥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비전을 대학도 세워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답은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고교학점제 이제 전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건 알지만 저희도 평가자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교학점제를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어쨌든 반영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저희끼리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극적으로 뽑으려는 대학은 정성적 평가에 대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리려는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형의 조합을 하다 보면 교과 전형, 뭐 수능, 뭐 논술 사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노력이라는 그 부분을 살린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설계라는 생각이 들고 그 흐름에서 사실 공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정말 이제 익숙하고 모든 아이들, 모든 학부모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통적인 전공의 선호도, 전통적인 취업의 선호도를 대학이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학과 선발에서도 결국 제한점이 생겼던 것이 그겁니다. 융합교육이나 대학교육 혁신을 함에 있어서 학제 개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융통성 있게 대학이 설계하고 선발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에서는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정형화된 교육과정과 전형화된 설계로만 학생을 뽑을 수만은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인구구조,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또 서울이지만 여대니까 경쟁률이 이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경쟁률 따라 붙는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설계를 저희는 해야 한다면 결국은 교육과정 안에서 종합전형은 이 교육과정을 살린 평가 지침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다만 학생들의 이동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그 충원이란 흐름은 바뀔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던 종합전형은 그 대학의 충성도가 높을 것이다. 혹은 수시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등록률이 높고 대학에 적응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 전제가 과연 이 큰 변화에서도 얼마나 유지될지는 저희도 계속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지금 지역균형으로 뽑고 있는 교과 전형도 단편적으로 살펴보자면 충원율이 수시에서 가장 높은 전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교과로 지원하고 교과로 충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원율이 높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또 여기에서 충원율 높네? 그럼 나 여기 한번 걸어볼까? 그러기에는 또 데이터적으로 살펴보자면 소수점 편차거든요. 결국 충원은 200% 넘게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소수점 차이로 학생들이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학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력 인구 저하에서 대학이 뽑을 수 있는 것은 대학에 맞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잘 충원될 것 같고 잘 들어올 것 같은 전형으로만 저희가 급급해서 선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 지금 2022 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죠. 이 디지털 교육의 어떤 뭐 혁신 교육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도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생들 뭐 줌,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죠.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교육의 공백이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 또 면대면으로 연결고리를 또 학생들이 약해진 흐름이 대학에 이제 학생들의 학업 발달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 안에서도 융합 학습이나 프로젝트형 또는 학년이 올라가면은 캡스톤 디자인까지 사실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다 보면 대학도 새로운 교육 과정을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을 관심을 갖고 저희는 그거를 넘겨받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종합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불평등과 뭐 양극화 이거는 사회통합전형 얘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번 더 이제 그 총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삶에 대한 자기 주도성, 주체성을 갖고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과 2022 핵심 역량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핵심 키워드가 자기 주도성입니다. 앞서 이제 다른 대학의 사례로도 짚어주셨지만 저희가 발전 가능성이 원래 자기주도성이거든요. 근데 대학들이 좀 더 강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자기 주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짚고 있는 변화의 방향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기 주도성의 해석 지점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적극성과 선택권은 결국 합리적인 선택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적이거나 개인화된 그 열정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뭐 비교과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희망 전공과 희망 직업에 대한 확신이 높다는 것이 자기 주도성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짚을게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도 결국은 지금 성취평가제, 물론 중간에 또 그 성취평가제 저희가 예상했던 흐름과 다소 다른 뭐 내신 5등급과 또 절대평가 등급이 반영되는 범위가 또 이제 확정은 됐죠. 확정은 됐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이제 저희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경쟁이 아니라 포용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에듀테크라는 기반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학습을 수업 공간과 연계해서 확장하려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 교육체제가 결론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바뀌어야겠죠.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흐름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갔을 때 가장 중심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한다면 학생이 그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학생이 움직이고 선택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변화를 2022 개정교육까지는 흐름을 넘겨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로와 학업 설계는 학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의 수업을 학생 개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세특 기록을 모두 바꿔주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대학이 사실 좋은 사례, 아쉬운 사례 등을 공개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성취 수준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설계한 수업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또 이 수행도를 따라오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어떤 뭐 수행평가나 또는 선생님이 오픈으로 열어준 어떤 그 뭐 집단 지성의 활동, 모듬 활동이나 단체의 어떤 학습 활동에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의 의견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업이 돼야지만 대학들은 이 흐름을 종합전형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과정 중심 평가가 결국은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서는 선생님들의 큰 맥락이나 어떤 매끈한 그 기술체가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로 관찰된 학생의 성취 수준 평가가 정확하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연계된 학생들의 수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어주시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미수하는 경우의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있는 건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는 그래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델과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좀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론을 보고 이제 옮겨 적은 거긴 하지만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죠.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만 한번 보신다면 이 6가지 핵심 역량의 키워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바꾼 것이 있다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협력적 소통이라고 바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사소통에 대한 이 역량평가는 조금 더 조밀하게 저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친구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을 이제 꼽아본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친구들에게 양보를 잘하고 나보다 타인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에 대해서도 사실 좋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정말 착한 친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역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상호 협력적이어야지
학생이 희생하거나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을 사실 또래끼리의 수요자 중심으로 내가 맞춤형으로 모든 것을 사실 해주는 행위가 의사소통적으로 과연 괜찮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대학이 생각하는 의사소통과 다소 다릅니다.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이란 결국 상호 협력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합의나 협력이어야 하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있다면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누고 따져서 하나의 새로운 결론이나 하나의 목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인성이라고 좀 두루뭉실하게 봤다면 지금 과정평가가 강조되는 흐름에서는 수업 안에서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만일의 종합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환경에 적극적으로 놓여본 친구라면 저희는 좀 더 도전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별력 있는 평가를 해보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식정보 처리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 학생이 원하는 과목 선택이라고 했다면 사실 결국 학생이 원하는 과목 선택도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안에서의 선택이고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선택했어도 본인의 적성이 생각보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편제로만 읽을 것인가 또는 과목 안에 학생이 원하는 진로 세특으로만 읽을 것인가 라고 본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저희처럼 3등급, 4등급 대 지원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 학생의 선호도만으로는 이 전반적인 학교의 수업의 이해도와 이 학생의 비교과 활동 에너지를 정확하게 의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잊고 계실 수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상태로 평가를 한 첫 해기도 하거든요.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의 사실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의 평가 의견의 신뢰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수업활동에서의 평가 기록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식정보 처리는 결국 선생님이 설계한 수업에서 이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제대로 일단 먼저 이행을 하는가 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3등급, 4등급 사실 구성인원의 차이, 뭐 평균, 편차의 차이로 2, 3, 4등급은 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도 과목 선택의 구조에 따라서도 사실 내신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아까 김진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목 선택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내신이 더 높은 친구들 저희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기초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학업 성취에 대해서는 이 수업에서 설계한 부분으로 이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취 수준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성취 수준이 결국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각 과목별 성취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계할 때 이제 작년, 재작년 저희가 공동대학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계속 점검을 해 왔는데요. 이 핵심 역량에서 추구하고 있는 6가지 고등학교 핵심 역량이 추구하는 바를 역량 범주와 하위 요소로 저희가 풀어본다면 사실 이 부분들이 대학의 키워드와 현재 어떻게 묶여져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조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 생활에 대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조절이나 뭐 건강 관리, 기초 학습에 대한 능력을 관리할 줄 아는 것 또한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조금 확장되면 자기주도 학습이나 자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자기 이해가 바탕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줄 아는 단계적 이해도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는 활용을 할 때도 문제 해결 방안까지 학생이 고민할 수 있는지 혹은 매체 활용을 활용을 통해서 이 기존의 지식을 충분히 재구성할 줄 아는지
이 정도에서도 사실 지식 정보 처리는 다양한 단계로 사실 저희가 수준을 이해할 수가 있죠. 과목마다 성취 수준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학생이 활용하는 정도는 나누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지식 정보 처리에서 좀 더 확대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풀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나 독창성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정의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것에 대한 개방성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충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경영학과의 마케팅만 저는 전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기승전 마케팅으로만 고등학교 5학기를 달려온다면 그 학생은 창의적 사고 역량을 과연 충족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이라는 것을 좀 더 계열과 통합 역량으로 읽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맹목적인 방향은 조금 희석시키고 그 학생 스스로 수업 시간 안에서 비교과 활동에서 보여지는 기본 역량에 대한 발휘 정도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통합 선발, 계열 선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성적인 부분이지만 심리적 감성은 사실 대학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으나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관찰 의견과 선생님들의 사실 좀 종합적인 의견 없이는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적 감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의사소통의 과정,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줄 아는 기질을 갖고 있는지,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경험을 해내고 있는지. 사실 내신 완벽하고 활동 완벽해도 정말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더 괜찮은가, 혹은 다소 조금씩 채워짐이 약할 수 있어도 스스로 이 배우는 거, 행하는 것에 대한 성취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선생님들이 계속 독려해주거나 피드백해줘서 변화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통합선발의 방향성은 후자인 친구들을 조금 더 같은 선상에 놓아보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와 향유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그 학생이 발현하고자 하는 희망 진로나 계열의 적성이 대학의 특정 학과나 직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배움 그 자체에 있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조에서. 하지만 그 자체로 혹시 학생이 느끼고 있다면 그조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다르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내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내신이 낮아도 대학이 좋게 볼 수 있는 학생은 이런 그 수업 환경과 모든 학습적 상호작용에서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와 성취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일에 정말 이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지지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원하는 진로의 설계보다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과 결과를 사실 기록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럼 저희는 그거를 좀 더 읽어나가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은 제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제가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감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근거 자료 같은 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예체능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나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조사 분석, 문학적 이제 비교 분석, 문화의, 그러니까 비교 문화라든지 학생들 다양한 사실 과제 수행 평가를 하면서 생활 속 지식을 탐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비
무슨 직업으로서 예비 무슨 전공자로서 뛰어나다가 아니라 이 학생이 조사해 놓은 그 자료와 그 주제에 대한 스스로의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성취감 또는 다양한 피드백을 통한 조사에 대한 어떤 지식 활용 능력의 완성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또 의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도 심리적 감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리적 감성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종합전형보다 조금 더 녹여내려고 노력한 것이 이번 평가 기준 변화에 있고요. 기존의 평가 요소를 이제 저희 연구에서 또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의 학생부 종합전형도 사실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라는 요소가 학업과 진로 역량에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평가 요소의 경우는 이제 공동체 역량이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세 개의 역량은 결국 학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파생될 수 있는 사실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 역량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종합전형만을 위해서 또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또 수행평가 그리고 학업 성취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진로에 관련된 또 수행평가에 대한 과제 수행의 어떤 위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까? 또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역량에 대한 비중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높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해석 지점이 모호했던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조금 더 넓게 읽으려는 노력에서는 지금 저 심리적 감성에 대한 비중이 낮았던 것을 각 요소의 성격에 맞게 조금 더 조절을 하고 그 평가 척도 문항을 저희가 적용을 하려는 것이 이번 평가 기준의 변화에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계열 모집과 통합 선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소로 봤을 때는 사실 큰 변화는 없죠. 저희의 평가 기준은 발전 역량, 학업 역량, 덕성 역량 요소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성 하나로 30점 배점이 부여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자기성장 노력이 없어지고 자기 주도성이라는 요소 하나로 저희가 비중이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기초학습 역량과 학업 성취 역량 또 그대로 있지만 덕성 역량을 보시면 협업 및 소통 능력의 배점을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저희가 추구했던 부분들도 있으나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변화로 이제 저희도 좀 실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성 또한 변별력을 충분하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려면 저희는 등급을 무조건 넓게 읽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 선발과 통합 선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내신이 안 되는 걸 진로로 도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학생은 판단하기 어려운 친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남아있는 열정을 짜서 사실 세특을 적어주고 계시는 건데 그 열정을 선생님의 기준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조급해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종합으로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뭐 사실 뭐 지금 흐름에 따라서는 뭐 성실하게 정시를 하면 어쩌면 대학은 갈 수 있는 시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통합 선발을 하려고 한다? 그런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학교에 남아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에 와서도 대학의 여건에서 정말 즐겁게 학습할 그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의도에서 종합전형을 끝까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많은 인원을 선발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선발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아까 이제 뭐 경희대, 건국대가 사실 언급한 바와 다르진 않습니다. 교육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한 친구. 이 표현이 아까 어느 대학이었죠? 있었어요. 다른 대학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교육적 경험을 다양하게 한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전공 적합성, 전공 진로에 대한 확신이란 단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단과대별로 일단 뭐 학과는 제외하고 언급을 해드리자면 글로벌 융합대학은 결국은 그러면 인문사회학적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을 자기 의사표현으로 다양하게 펼쳐내는 친구들이 과목 선택과
이제 통합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열 선발을 하면서 학생의 문과형, 이과형을 따질 것이냐. 저희만 해도 계열이 섞여서 과목 선택이 보시는 바와 다른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들을 학생들이 하는데 그 성향을 언제까지 과목 선택으로 계열이라 정의 내려서 읽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덕성여대 입장에서는 중위권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본다면 충분한 지식을 이해하면서 이걸 의사소통으로 잘 펼쳐내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트렌드, 과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대한 과학적 트렌드, 최신 트렌드에 예민하면서도 이거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증명해내는 것에 익숙한 친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과목으로 제한되지 않죠. 국어 과목에서도 또는 사회 과목에서도 뭐 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선택해도 과학기술대 역량에 맞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의외로 과학 과목을 섞여서 선택을 했는데 글로벌 융합대학에 맞는 친구들도 저희는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전공학부는 어때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열 선발에서도 여러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는 과목 선택으로도 역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초 학습에서 성취 수준을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이제 좀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학습을 하고 있으면서 학교 생활을 통한 집단지성 경험에 더 원활한 익숙한 경험을 많이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서 내신이 높은 친구보단 다양한 공동체 학습 경험으로 이거를 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꾸준히 발전할 줄 아는 친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과목 구조를 떠나서 학생이 발휘하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나 창의적 사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라는 역량으로 분류해서 본다면 모든 과목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저희가 이제 지적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모집 단위별로 뽑으려고 하는 그 특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나중에 자료 공유할 때는 뭐 또 다르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제공해 드리니까요. 전체 평가 기준을 제외하고 이제 그 공동체 역량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인 덕성 역량과 발전 가능성만 제가 짚어드리고 좀 시간을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일단 덕성 역량은 결국은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노란색 표시된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작용, 그리고 그 안에 상호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가라는 것에 대한 걸 저희가 풀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실성도 마찬가지예요. 출결 중요하죠. 학교의 기본적인 문화에 따르는 성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내가 선택한 역할에 대한 충분한 수행 능력, 학업 태도 다 성실성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출결만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 선생님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성은 학업과 관련된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어쨌든 발견하고 탐구하고 접근할 줄 아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포함해서 경험한 것이 사회 전반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만 해석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직업적, 전공 계열적이지 않아도 사회에 대한 시선을 넓게 가져가는지만 보아도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져서 자기 주도성을 본다고 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대학이 설계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일단 먼저 펼쳐두고 대학은 전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요소들은 모든 대학의 공통, 특히 수도권 대학의 공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대학이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권은 종합전형에 대한 설계를 얼마만큼 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설계 방향과 전형의 요소, 비율 등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들 있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활동들을 대학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세특 기록
정말 중요하게 보지만 그 중요하게 보는 시선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올해 학생들의 진학은 오히려 더 다양한 선택, 어쩌면 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으로 뽑는다면 대학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바른 학생들, 성실한 학생들이 조금 더 기회가 넓혀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엔 저희가 사례로 또 제시할 수 있도록 덕성여대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꽉 채웠는데요. 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로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